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NFT라는 개념을 저희가 이제 많이 듣기도 했지만 사실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기업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 개인 단에서 더 그렇고 아직도 생소한 게 많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 한번 짚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네. 자료를 준비를 하긴 했는데 네. 짧게 클릭해 주시면. 드려볼게요. 네. 우리가 지금 사실은 NFT 얘기가 나오면 네. 항상 이제 웹 3.0 얘기가 나오죠. 맞아요. 누구는 저거 마케팅 용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는 또 저기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웹이라고 하는 게 뭔지부터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제 웹은 저게 월드 와이드 웹의 줄임말입니다. 우리가 인터넷 할 때 www. 찍잖아요. 요게 이제 월드 와이드 웹이고 우리가 줄여서 웹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웹이 왜 만들어졌는지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유럽의 그 입자 물리 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CERN, 그래서 CERN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유럽의 입자 물리 연구소가 미국의 기초과학 기술을 빠른 속도로 따라잡겠다 해서 만든 연구소예요. 그런데 이렇게 연구소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유럽 각지에서 유명한 과학자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 간의 정보 공유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일해 오던 방식이 다 달랐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 입자물리 연구소에 있던 팀 버너스-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정보 공유를 좀 원활하게 할까? 그거 고민하다가 만든 게 월드와이드 웹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보면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면 글자가 쭉 나오고 조금 중요한 단어에는 밑줄이 거 있고 그걸 클릭하면 또 다른 사이트로 넘어가서 상세한 정보를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식의 정보 공유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봤더니 이거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오픈 소스로 그냥 소스 코드를 인터넷 전체에 공개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인터넷을 편하게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초창기 그 이미지 보니까 되게 그때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세련되지 않고 그렇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웹 1.0 시대에 돈 벌던 기업들이 뭐 검색 엔진 만드는 기업들 또 웹브라우저 만드는 기업들이죠. 그러다가 이제 웹 2.0 시대로 넘어갑니다. 웹 1.0 시대는 이용자들이 주로 인터넷을 좀 수동적으로 이용합니다. 인터넷을 갖고 그냥 주로 하는 게 그냥 뭐 날씨 보고 뉴스 보고 뭐 논문 다운로드 받고 뭐 이 정도죠. 그러다 이제 웹 2.0으로 진입하면서 이용자가 인터넷에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고 남들하고 공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떴던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이죠. 대표적인 게 유튜브. 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올리고 그걸 또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러잖아요. 또 뭐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데가 이제 뜨는 겁니다. 그런데 웹 2.0 시대에 딱 거치면서 사람들이 조금 불만을 갖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경우야 이게 이제 프로슈머 생태계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콘텐츠를 올리고 그 수익을 좀 나눠 갖는 거죠. 그런데 그걸 빼고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이런 걸 보면 정보는 내가 올리는데 이익은 플랫폼 기업이 다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일부 가져가는 건 알겠는데 싹쓸이해서 가져가더란 말이죠. 이게 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린 정보에는 이거 김승주 거야. 이렇게 꼬리표를 달아놓고 그 정보가 활용될 때마다 나도 그 수익을 좀 나눠 갖겠다. 이걸 지향하는 게 웹 3.0 시대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오너십 이코노미의 시대다. 또는 뭐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시대다. 이런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네. 자, 제가 좀 전에 내 정보를 올려놓고 이건 김승주 데이터야. 김승주가 올린 사진이고 동영상이야. 이렇게 꼬리표를 달아놓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꼬리표를 달 수 있게끔 하는 기술 그게 NFT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웹 3.0 얘기가 나오면 NFT가 같이 거론되는 것이고 NFT가 거론되면 웹 3.0이 같이 거론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아까 제가 기업들이 NFT에는 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웹 3.0에서는 우리가 시장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대기업 총수님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한 게 유튜브가 만들어지고 1년 후거든요. 그리고 4년 내리 적자를 보다가 5년째부터 흑자를 보기 시작했고 지금은 뭐 대단한 유튜브가 됐죠.
우리 기업들은 왜 이 사업 기회를 놓쳤을까? 왜 싸이월드는 페이스북 같이 못했을까? 이런 것들을 대기업에서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웹 3.0에서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NFT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이용자의 개입 정도가 점점 더 높아지는. 그렇죠.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도 더 많이 요구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탈중앙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 그전에는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기업들이 거의 모든 걸 독점하고 그렇죠. 소유권도 갖고 그렇죠.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렇구나. 그래서 그 웹 3.0의 그 철학은 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지향해서 간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판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죠. 아니 그게 뭐 다 완벽하게 탈중앙화가 되는 게 가능하겠어? 저는 거기에 동감해요. 그렇지만 분명히 그런 형태로 모든 이익을 독식하던 형태에서 유튜브 같이 조금은 배분하던 형태로 갈 것이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탈중앙화라든가 거기에 쓰이는 어떤 NFT 블록체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좀 가격이 빠졌을 때 구글이 유튜브를 샀듯이 우리도 네. 지금 그러면 좀 효과적으로 투자할 만한 뭐 없을까? 네. 오히려 지금 제대로 공부를 해서 그런 기업을 선별해내는 게 굉장히 좋은 어떤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4년 적자 감수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제가 NFT나 어떤 블록체인 이런 기업들 볼 때는 이거 무조건 장기 투자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가치주 보듯이 코인이나 NFT를 보십시오. 제가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드려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 우리가 테슬라 주식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적어도 무슨 배터리에 대한 공부는 좀 하잖아요. 그런데 가상자산 시장에는 그 정도 공부도 안 하신다는 느낌을 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저같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처럼 하시라는 게 아니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공부하시는 것만큼은 가상자산도 공부를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가격이 막 저는 지금 안정화돼 가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럴 때 구글이 유튜브를 찾았듯 여러분들도 그런 기업을 찾으십시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자, 뭐 NFT라는 게 이제 블록체인을 쓰고 사실은 블록체인이라는 게 비트코인 때문에 이슈가 됐으니까 NFT 얘기를 하려면 비트코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제가 세세하게 말씀드리긴 뭐하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게 비트코인을 최초로 제안한 논문입니다. 2008년 10월에 최초로 인터넷에 공개가 됐고요. 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저자다. 이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저 논문을 그냥 인터넷에 공개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이메일을 이용해서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얼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뭐 할 피니, 도리안 나카모토, 크레이그 라이트 이런 사람들이 혹시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닌가 뭐 추정됐지만 확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비트코인 논문이 뭐다 이런 것보다는 제목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목에 보시면 비트코인 피어-투-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렉트로닉 캐시는 전자화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요새는 어떤 용어를 씁니까? 암호화폐, 가상화폐 이런 용어를 쓰죠. 사실은 그 용어는 후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원래 이런 걸 부르던 이름은 전자화폐예요.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이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용어를 좀 세분화시키자. 그래서 나중에 만들어진 용어가 암호화폐입니다. 뭐 제가 강의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비트코인 지금 들어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어떤 코인을 투자해야 되나요? 이 질문을 많이 주세요. 뭐 제 제자 중에는 실제 파이어족도 있습니다. 그래요. 대단하게 많은 돈을 번 파이어족도 있는데 그렇구나. 저는 그 정도로 전문 투자자는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이 적긴지 이런 건 몰라요. 그런데 제가 어떤 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전자화폐 시장이 0이 되진 않습니다. 즉 모든 전자화폐가 종이 쪼가리가 되진 않습니다. 제가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엄청 큰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이 최초의 전자화폐인 줄 알고 계세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전자화폐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전자화폐는 비트코인이 나오기 26년 전 1982년에 나옵니다. 네. 지금 저 화면에 보이는 저 수염난 저분이 데이빗 차움이라는 분이세요. 저분이 1982년에 최초로 전자화폐 개념을 냅니다. 파이오니어. 네. 근데 네. 저 데이빗 차움이란 저분은 네. 굉장히 뛰어난 과학자예요. 그래서 저분이 전자화폐만 만든 게 아니고요. 네. 굉장히 중요한 기술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들이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인터넷 공간에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분을 프라이버시 보호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해커들 나오는 영화 보시면 네. 해커가 어떤 나라 침투할 때 여러 나라를 막 경유해서 이렇게 침투하잖아요. 그게 이렇게 막 화면에 보이고 뭐 이러잖아요. 그 원천 기술도 저분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다크웹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다크웹에 접속하는 기술도 저분이 만든 겁니다. 와. 그래서 저분이 엄청나게 유명한 과학자고 프라이버시 보호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 양반이 왜 전자화폐를 만들었냐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물건을 사고 대금을 지불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금을 내거나 신용카드로 지불하거나. 그런데 인터넷 공간에서는 신용카드 말고는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현금을 낼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게 일종의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본 겁니다. 우리가 뭐 계좌이체를 한다거나 신용카드를 쓰면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추적되잖아요. 그래서 저 양반은 인터넷에서 쓸 수 있는 현금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비트코인이 도대체 뭡니까? 그럼 인터넷에서 쓸 수 있는 현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아니 그럼 그 싸이월드 도토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도토리는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싸이월드를 만든 회사가 추적할 수 있지만 네. 비트코인 같은 전자화폐는 추적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각국의 정부는 싫어하죠. 왜냐하면 추적이 안 되니까 이게 뭐 세금 탈루 뭐 범죄 자금 조달 이런 목적으로 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정부는 대립각을 세우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익명성 보장은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욕구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라지지 않는 한 전자화폐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분은 1990년에 디지캐쉬라고 하는 회사도 차렸어요. 근데 시대를 너무 빨리 앞서가니까 네. 1998년에 그 회사는 파산합니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에 코엑스에 가면 그 당시에 각종 전자화폐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어서 거기 가면 ATM 기계도 있었어요. 전자화폐 교환해주는.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 시기를 잘 타고 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이랑. 똑같다니까. 그래서 이게 뭐 사람들이 많이 찾았다 적게 찾았다 이 어떤 사이클만 있는 것이지 모든 전자화폐는 뭐 종이 쪼가리가 됩니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전자화폐라는 게 문제는 생각보다 만들기가 어려워요. 뭐냐면 우리 5만 원권도 잘 보시면 칼라 복사기로 복사해서 쓰다가 걸리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5만 원권 보면 각종 위조 방지 장치가 있습니다. 근데 전자화폐는 이게 디지털 화폐라서 복사라면 원본하고 복사본이 똑같아져요. 그래서 위패를 만들기가 되게 쉽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화폐를 만들 때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게 복사해서 쓰는 가짜 디지털 화폐. 이 위패를 어떻게 잡아줄 거냐. 이게 되게 핵심적인 사안이에요. 그래서 데이빗 차움 박사가 82년에 만들었을 때는 은행한테 그 권한을 줬습니다. 은행한테 너 저 위패를 네가 단속해. 이런 기능을 줬어요. 뭐 자세한 얘기는 책에 있지만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용자가 은행에 가서 1,000만 원 가져가서 저 전자화폐 주세요 이래요. 그럼 전자화폐 발급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쇼핑몰에 가서 씁니다. 그럼 쇼핑몰 입장에서는 내가 받은 전자화폐가 복사해서 쓰는 가짜 돈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돼요. 네. 그러면 쇼핑몰에서는 자기가 받은 전자화폐의 일련 번호를 확인합니다. 그럼 1477번 이렇게 돼 있으면 은행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1477번 전자화폐를 받았는데 이거 과거에 사용된 이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은행은 자기 장부, 데이터베이스를 뒤져요. 그래서 1477번 사용 이력이 있으면 그거 받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사용 이력이 없으면 받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네. 이러면 복사해서 쓰는 가짜 돈을 걸러낼 수 있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아니 저렇게 1477번 기록을 남기면
은행이 추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사용자 아이디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실명 확인을 하지 않는 한 누군지를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디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죠. 저게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현금하고 굉장히 비슷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지캐시라는 회사도 차려진 거고 각종 전자화폐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런데 비트코인이 나온 2008년에는 큰 사고가 하나 있었죠. 뭐냐면 리만 브라더스라고 하는 은행이 각종 파생 상품 남발을 팔다가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의 논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금융기관을 굉장히 불신했어요. 그래서 금융기관은 믿을 존재가 못 된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사고를 칠 때마다 발권력을 동원해서 금융기관을 다시 살려내는 정부도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정부나 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는 전자화폐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데이빗 차원 박사의 오리지널 전자화폐 모델에서 은행을 빼버리고 싶어 해요. 자, 은행을 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누군가는 가짜 돈, 그러니까 위패를 단속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 기관이 사라지는 거죠. 저 은행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들어간 기술이 블록체인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블록체인이 뭐냐면 그냥 복사해서 쓰는 가짜 돈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이에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블록체인이 있어야지만 전자화폐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거 아니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을 끼고 만드는 거죠. CBDC. 그렇죠. 이걸 중앙 집중형 전자화폐. 다른 말로는 가상화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정부가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CBDC도 은행을 끼고 만들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런 모델입니다. 중앙 집중형 모델이죠. 네. 이거 말고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탈중앙형 전자화폐. 다른 말로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이 잘못 아시는 게 모든 전자화폐는 블록체인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확실히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CBDC가 나오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다 종이 쪼가리 되겠지 않나요? 또 이 얘기 많이 하세요. 그런데 지금 CBDC와 관련해서 지금 2022년 기준으로 CBDC를 연구하고 있거나 실제 쓰고 있는 나라가 80개국이 넘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CBDC, 디지털 화폐는 대세가 될 거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CBDC를 썼죠. 디지털 위안화를. 네. 실제로 개막식 때 비자 카드 사용량보다 CBDC 사용량이 더 많았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재미난 건 중국은 지금 인민은행을 이용해서 CBDC를 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홈페이지 가보면 저희는 제한적인 익명성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간에는 익명성이 보장되는데 정부가 원하면 언제든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CBDC가 나온다 하더라도 완벽한 익명성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익명성을 제공하는 화폐가 종이 조각이 되진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은 해킹이 불가능하답니다. 이건 대표적인 가짜 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도 항상 들어오는 질문이 블록체인은 해킹이 불가능한데 왜 암호화폐는 해킹되나요? NFT는 왜 해킹되나요? 이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주세요. 근데 블록체인은 해킹이 불가능하다. 이거는 그냥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블록체인이 갖는 특징은 딱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탈중앙화, 투명성, 불변성, 가용성. 네. 그래서 뭐 이걸 다 설명드리긴 뭐하고 그건 이제 뭐 제가 책에 써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NFT와 관련해서는 일단 불변성이라는 성질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 불변성이라고 하는 건 블록체인에 기록된 데이터는 일단 기록되면 삭제나 수정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해킹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일단 기록된 데이터는 위변조에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NFT가 바로 이 불변성 특징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킹이 들어오더라도 그게 기록이 남는 건가요?
해킹이 들어오더라도 기록된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로 바꿔치기는 못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뭐 잠깐 얘기를 좀 더 드리면 네.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은 투명성을 보장한다라는 게 똑같은 정보를 담은 블록체인이 모든 이용자들의 하드디스크에 보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에 기록된 정보는 모든 이용자들이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걸 투명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를 해킹할 수는 바꿀 수는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에 개인정보를 넣었어요. 또는 기밀 자료를 넣었어요. 그러면 모든 이용자들 블록체인으로 그게 쫙 퍼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블록체인은 개인정보 보호나 기밀 자료 보호에는 굉장히 취약해요. 그런데 모든 이용자들 데이터에 똑같은 블록체인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블록체인 데이터를 바꾸려면 다 바꿔야 되는. 모든 이용자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죠. 동의를. 지금 비트코인 이용자가 1억 명이 넘어요. 이 1억 명한테 다 동의를 구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해킹에 안전하다 이렇게 아시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실제로 모 통신사 대표님이 신문에 난 블록체인은 해킹이 불가능하다라는 기사를 보시고 그 밑에 직원을 불러다가 우리 고객의 개인정보를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지켜 이렇게 오더를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해킹이 불가능하다라고 알고 블록체인을 접근하면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에는 취약하다. 그런데 위변조에는 강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이제 맞는 거죠. 해킹과 불변성의 개념을 또 이렇게 분리해서 이해를 해야 되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런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NFT로 가보면 뭐 지금 좌측 상단에 저분이 잭 도시죠. 네, 저분이 Just selling on my Twitter라는 걸 트위터를 만들자마자 첫 번째로 날린 트윗 메시지고 저걸 이제 291만 5천 달러에 팔았죠. 저걸 팔았구나. 그렇죠. 저 첫 메시지를 판 겁니다. 네. 저 밑에 있는 저 작가님은 마리 킴이라는 작가고요. 네. 눈 큰 저 여자아이 그림을 6억 원에 팔았죠. 근데 이 NFT를 대중화시킨 건 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저기 이제 마이크 윈켈만 이제 비플이라는 가명을 쓰는 마이크 윈켈만이라는 사람이 매일매일 컴퓨터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5,000일 동안 그렸습니다. 그럼 그림 5,000장이 있겠죠. 그걸 하나로 이어붙인 그림이 저겁니다. 저걸 팔았어요. 또 그걸 783억 원에 팔았습니다. 저걸 디지털화해서 NFT. 아니요, 원래 컴퓨터로 그렸으니까 원래가 디지털 그림인 거죠. 네. 그래서 저걸 팔았는데 783억 원을 받은 거예요. 저게 살아있는 작가가 받은 금액으로는 세 번째입니다. 그래요? 대단한 액수인 거죠. 그 전에 무명이었는데 거의. 그 전에는 그냥 저 친구가 전산학과를 나와서 그냥 광고에 컴퓨터 CG 그래픽 넣어주고 이런 거 하던 친구예요. 근데 나도 컴퓨터 그래픽 연습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저걸 했었고 사실은 저렇게 매일매일 그림을 그려서 어떤 이벤트를 시킨 그런 작가가 있습니다. 영국이 있어요. 네. 그걸 벤치마킹해서 나는 디지털로 그림을 매일매일 5,000일 동안 그려야지 이걸 시도해 본 거예요. 그리고 저걸 이어붙여서 팔았는데 빅히트를 친 거죠. 근데 365일이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어가긴 했네요. 그렇죠. 그런데 저 세 가지가 전부 다 NFT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NFT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많은 분들이 잭 도시가 뭐 첫 번째 트윗을 팔았다더라, 뭐 비플이 783억 원에 팔았다더라, 이건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NFT 얘기를 좀 정말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저도 NFT를 좀 사봤습니다. 이 얘기도 많이 하세요. 네. 그러면 제가 그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 책 서문에도 써 있지만 그럼 NFT 눈으로 보신 적 있으세요? 비플의 작품을 눈으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럼 비플의 작품과 NFT는 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질문을 드려요. 그러면 굉장히 놀랍게도 NFT를 보신 분이 거의 없으세요. 네. 실제로 제 책에도 이 얘기를 썼지만 실제 NFT가 저 밑에 있는 저겁니다. 네. foundation.app이라고 하는 유명한 NFT 매매 사이트가 있어요. 저기서 제가 그림 하나를 가져왔어요. 사자가 기관총을 메고 뛰고 있는 그림이죠.
저건 그림이고 우리가 보통 디지털 아트라고 얘기하는 저 디지털 아트의 NFT가 저 밑에 있는 겁니다. NFT가 저 그림 자체가 아니군요. 그렇죠. 네. 그래 다들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게 문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 그림 보시면 밑에 클로페스터텍 라이언 저 그림 이름이죠. 네.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 해놓고 그림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더글라스 맥아더 리차드 페리 이건 그림을 그린 사람 그림의 소유주 이름.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IPFS 점점에 쭉 뭐 있잖아요. 저게 원본 사자 그림이 저장돼 있는 곳의 인터넷 주소입니다. 자, 저는 NFT를 저거 등기 권리증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 등기 권리증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네요. 등기 권리증에 있는 정보가 건물의 주소, 건물의 소유주 이름, 맞아요. 매매 이력이 있잖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등기 권리증은 종이로 인쇄돼서 발행이 되기 때문에 분실하거나 훼손될 위험이 있죠. 그런데 저 NFT는 등기 권리증과 똑같은 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해 준 겁니다. 그래서 분실할 위험도 없고 네. 삭제나 수정이 되지도 않고 투명성 때문에 블록체인만 깔면 누구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유튜브 영상이든 언론이든 가장 잘못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누구누구의 작품을 NFT화 시켰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에요. 우리가 아파트를 등기권리증화 시켰다 이런 표현 안 쓰잖아요. 아파트를 매매하는데 등기권리증이 딸려가는 거지. 그런데 NFT화 시켰다 그러니까 작품이 바뀌었구나. 그래 작품이 NFT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게 비플의 매일 첫 5,000일의 NFT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맨 위에 타이틀 해놓고 매일 첫 5,000일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디스크립션 해놓고 나는 2007년 5월 1일부터 2021년 1월 7일까지 매일매일 그림 그려서 하나로 합했다. 이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 비플 이렇게 써 있죠. 그 다음 맨 아래 보시면 주소가 하나 있죠. 제가 빨간 박스로 해놓은 거. 저게 원본 그림이 있는 곳에 인터넷 주소입니다. 저걸 그대로 복사해서 뭐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 300MB짜리 원본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렇게 그림 하나하나를 다 볼 수가 있죠. 그렇구나. 이 동작 원리를 제대로 모르시니까 뭐 나는 NFT 산 거 같은데 뭐가 변했는지 잘 모르겠어. 이제 그런 어떤 꼼꼼한 확인을 안 하니까 이제 NFT 매매 사기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NFT 시장은 뭐랑 똑같냐 하면 복덕방에 걸린 사진만 보고 그냥 도장을 찍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저게 바뀌어야 되는 거군요. 그 위치가. 아니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일 큰 문제는 NFT를 샀는데 원본 컨텐츠가 제대로 된 곳에 있나? 원본 컨텐츠가 안전하게 잘 관리되고 있나? 이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네. 사이트에 떠 있는 그 썸네일 사진만 보고 구매하기 버튼을 눌러 사시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이런 강의나 책을 보시고 그래 NFT가 뭐였대. 나도 확인해 봐야 되겠네. 확인했더니 엉뚱한 사진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산 거죠. 그렇구나. 또는 인터넷 링크가 깨져갖고 아무것도 안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없는데 등기권리증만 산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또 그림인데 그 원본 장소가 아닌 그렇게 해서도 알 수도 있겠네요. NFT에 있는 주소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죠. 또 그 제대로 된 곳에 있긴 있는데 너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거예요. 원본 콘텐츠가. 그래서 저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이제 불안해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질문하셨으니까 요새 보시면 메이저 은행들 또는 이베이 같은 데서 저희는요 NFT 커스터디 사업, 수탁 사업에 저희는 진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NFT 원본 컨텐츠를요 저희가 안전하게 관리해 드릴게요. 워낙 그런 게 또 많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기존의 은행들은 대여금고 운용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NFT 시장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 NFT 원리를 모르면 야, NFT 수탁 사업이 뭐지? 이베이는 왜 저 시장에 진출한다 그러지? 이제 거기서 이제 혼란이 생기시는 거예요. 이미 사기 그런 게 많은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이런 매매 사이트에 가면 거기 약관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건 다 이용자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확인은 이용자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또 NFT 매매 거래소에는 또 아주 상류층을만을 위한 거래소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나 올릴 수는 없고 진짜로 이름 있는 사람만 막 올리고 가격도 비싸요. 그런 사이트에서는 그런 거래소에서는 그런 모든 확인을 거래소가 해줘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 서울 옥션이 네. NFT 시장에 진출을 했거든요. 네. 근데 서울 옥션에 제 강의도 했고 대표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존에 이미 NFT 매매 거래소들이 있는데 어떻게 경쟁이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아주 정확하게 읽고 계신 게 저희는 원본 작품을 보는 전문가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꼼꼼히 관리해주는 능력도 갖고 있고 그래서 네. 저희는 확실히 시장을 차별화시킬 수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아주 정확히 알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외국에 오픈시 같은 일반 사이트가 있지만 또 차별화된 시장이 있듯이 저희는 그 VIP 시장을 놓고 들어갑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야. 우리가 뭐 NFT를 대체 불가능이다 얘기하는 건 그냥 등기 권리증으로 이해하면 다 해결돼요. 1비트코인과 1비트코인은 서로 맞교환 가능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등기 권리증을 서로 맞교환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NFT 기원을 따질 때 뭐 크립토 펑크를 네. 많이 떠올리죠. 네. 라바랩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고 사실은 이 크립토 펑크라고 하는 게 저 위에서 보는 저런 그림이에요. 저런 걸 이제 제너레이티브 아트라고 그러는데 컴퓨터에다 기본적인 정보만 입력하고 컴퓨터가 그냥 랜덤하게 저런 이미지를 생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1만 개를 생성했고 이름이 크립토 펑크 1번, 크립토 펑크 2번, 3번, 1만 번까지 있는 거예요. 네. 저거를 팔고 그다음에 그 어떤 소유권 기록을 블록체인에 기록해서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알게끔 해주자. 그 사업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저게 당연히 성공할 리가 없죠. 저 뭐 그림도 뭐 이상하고 아무리 컴퓨터가 랜덤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네. 그냥 사람들이 저거 거들떠도 안 봅니다. 네. 그런데 그러다가 매셔블이라고 하는 아주 유력 언론사에서 라바랩스의 저 크립토 펑크 실험이 디지털 아트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 기사를 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한 개 두 개씩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이제 조금씩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셀럽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대표적인 셀럽이 세레나 윌리엄스죠. 테니스 선수. 네. 세레나 윌리엄스 저 트위터에 가보시면 프로필 사진으로 그림이 하나 걸려 있어요. 저게 크립토 펑크예요. 남편이 레딧 창업주거든요. 이 레딧이 이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한국의 DC 인사이드. 그래서 엄청 부자예요. 그래서 남편이 자기 와이프한테 선물로 저걸 사줬습니다. 그래서 크립토 펑크 중에 저 비슷하게 생긴 걸 구해서 사준 거예요. 저걸 딱 사주니까 유명 또 이제 사람들을 저거 NFT 아는 사람들은 다 세레나 윌리엄스 저 사이트에 몰려가서 이런 걸 가지고 계세요? 이 비싼 걸? 그러면서 댓글 막 달고 부럽부럽 뭐 이런 거 막 쓰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레나 윌리엄스는 더 우쭐하고 사람들은 더 갖고 싶겠죠. 이런 게 지금 자꾸 증폭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 NFT가 이게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람들이 느끼냐 하면 투자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 생각을 하냐 하면 요새 젊은 친구들은 디지털 컨텐츠의 소비 패턴 자체가 바뀌었어요. 저도 저희 애기들 태어났을 때 디지털 카메라 사서 애들 사진 찍어주고 인화해서 뭐 액자에 걸든가 디지털 액자도 막 서너 개씩 있고 이랬거든요. 저 그거 다 지금 안 쓰거든요. 전 인화해 본 지가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요새는 다 뭐 인스타그램 SNS에 올리잖아요. 왜 자랑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올리는 순간 퍼날르면서 이거 원본을 누가 갖고 있었지? 이게 희석되는 거예요. 그런데 NFT가 원본 소유자도 구별시켜 주면서 그 다음에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왜? NFT에는 주소가 있잖아요. 네. 원본 컨텐츠에 주소가 있으니까 NFT는 원본과 복사본을 구별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NFT가 맥히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디지털 세상에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거. 그렇죠. 그거의 소유자라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트위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지금
저 이름 옆에 네. 파란색 체크무늬 있잖아요. 이게 이제 유튜버 인증. 그렇죠. 네. 인터넷 많이 하시는 분들 저걸 네. 아세요. 저게 내가 신청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이 사람은 팔로워 수도 많고 이제 많이 리트윗되고 이러면 이 사람 계정은 도용되지 말라고 저 마크 붙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트위터랑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뭐 하냐면 저희가요 NFT를 이제 자동으로 확인해서요 그 사진이 그 디지털 컨텐츠가 본인께 맞으면요 지금 보시면 프로필 사진이 동그라미잖아요. 네. 저 사진이 본인께 맞으면 즉 NFT가 제대로 붙어 있으면 저게 육각형으로 바뀌어요. 그 서비스를 이미 내놨어요. 와. 주커버그가 그거 듣자마자 이제는 저희 인스타그램에서도 그 서비스 해드릴게요. 이러면 더 원본을 갖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디지털 컨텐츠는 원본과 복사본이 똑같아서 굳이 원본을 소유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원본과 복사본이 구별 가능해지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그럼 자꾸 이제 원본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트위터랑 페이스북은 보고 있는 거예요.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PDF 파일 같은 거 볼 때 어도비에서 만든 애크로벳 리더기 뭐 이런 거 쓰잖아요. 네. 그렇죠. 애크로벳에서 만든 저 애크로벳 리더기를 쓰죠. 그런데 이제는 어도비 회사에서도 저희 이제 애크로벳 리더기 할 때 자동으로 NFT를 넣을 수 있고 또 읽을 수 있고 하는 걸요. 자동으로 그냥 기능 넣어드릴게요. 이러면 이 디지털 아트 시장이 더 뜨겠죠. 그래서 저 시장이 그냥 단순하게 없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그 육각형이 딱 되면은 그 SNS 장소라는 게 사실 그 좀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은 게 그렇죠. 있는데 설명하지 않아도 그렇죠. 그냥 그걸 보고 너무 그랑 잘 맞는데요. 그렇죠. 거기다 인스타그램에서 올린 사진들이 이제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냥 복사해온 거와. 야,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거네요. 이렇게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렇게 길 가다가 뭐 저거 내 차야. 이거 내 건물이야. 그렇죠. 그런 게 사이버 세계에서도 그대로 그렇죠.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크립토 펑크 같은 경우에 지금 1만 개가 있는데 그걸 소유한 사람은 3,400명이에요. 네. 근데 그 중에 셀럽이 상당수예요. 우리 뭐 제이지, 뭐 스눕독 다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미술품이라는 게 원래 대중적으로 이렇게 있다가 유명인들이 부자들이 소유하고 이러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그 시장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크립토 펑크가 지금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디지털 아트, 그림, 뭐 프로필 사진 이것을 넘어서서 NFT 시장이 응용 분야가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 유전자 가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유전자 가위를 처음 만들고 그걸로 노벨상 받으신 네. 교수님이 버클리 대학에 있어요. UC 버클리에. 그분이 자기가 썼던 그 논문, 네. 유전자 가위를 썼을 때 그 첫 논문에 NFT를 붙여서 팔았습니다. 와. 5만 달러 받았어요. 그래서 와. 그 학교에 기부했습니다. 와, 그렇구나.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 얘기 하세요. 아니, 인터넷에서 논문 얼마든 다운로드 받는데 뭐하러 그걸 사지? 야. 그게요, 작가 사인본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와. 사인이 뭐가 그렇게 비싸요? 이 얘기 또 많이 하시는데 공식 가격이 있습니다. 그 바둑판에 프로 기사 사인을 받잖아요. 이거 얼마 받을 것 같으세요? 공식 가격으로? 그 뭐 몇천만 원, 몇억? 5천만 원이요. 5천만 원. 공식 가격이 5천만 원. 이 논문은요, 저분은 노벨상 수상자의 유전자 가위예요. 그러면 5만 달러란 가격이 대충 이해가 되죠. 네. 올라가겠죠 또.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웹 3.0은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제 책에도 이 얘기가 있는데 이게 거밋 NFT라고 그래서 굉장히 재미난 사이트예요. 나만 뭐 전문적인 요리사는 아니더라도 나만 알고 있는 뭐 라면 끓이는 법, 나만 알고 있는 뭐 김치볶음밥 만드는 법 이런 걸 알고 있잖아요. 와. 그 레시피를 올리면 NFT를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와. 그리고 QR코드를 생성해 줍니다. 그 QR코드를 내 홈페이지에 붙이거나 저기 올려요. 네. 누군가가 웅달 책방 저 운영자님은 이 밤에 어떤 라면을 끓여드리실까? 그래서 그 레시피를 딱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는 순간 NFT를 자동으로 추적해서 그 보상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웹 3.0 시대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시대고
이거는 김승주 거야 이렇게 꼬리표를 붙여서 그 수익을 나눠 갖게 한다. 네. NFT가 그걸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와, 진짜 별의별 게 다 되겠네요. 이게 더 되면 저도 뭐 책을 쓰지만 책을 저 혼자 썼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각자 자기가 뭐 이런 거죠. 뭐 수학 책으로 제일 유명한 건 수학의 정석이잖아요. 근데 이거 혼자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자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 자기가 알고 있는 정말 좋은 문제 하나씩 올리십시오. 네. 그럼 NFT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 모아서 책으로 낸 다음에 인쇄는 NFT 붙어있는 사람한테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책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거 NFT 이용해서 부동산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이미 그런 시장은 열렸습니다. 와, 그렇구나. 쪼개가지고. 이제는 가상뿐만이 아니고요. 현실 세계 업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와, 명품. 명품 업체들 이미 들어왔고요. 루이비통 프라다가 지금 선봉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명품 만들 때 명품 사면 품질 보증서 종이로 된 거 주잖아요. 그걸 NFT로 바꾸는 거예요. 네. 그걸 NFT로 바꾸면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등기권리증에는 매매 이력이 남잖아요. A가 B한테 팔았고 B가 C한테 팔았고 C가 D한테 팔았다. 이 매매 이력이 NFT에 남으면 명품 업체들이 중고 시장에서 짝퉁이 유통되는 걸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품 가격이 올라가요. 와, 그렇겠네요. 이게 현대자동차가 지금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하는 것 같고 얘기가 많잖아요. 네. 현대차가 중고차 팔아서 이득을 얻겠다는 게 아니고요. 현대자동차는 중고차 시장에서 현대차의 여러 가지 정보가 조작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가격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신차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 외제차 살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 왜 외제차? 이 비싼 거 어떻게 사? 그러면 이건 중고로 팔아도 가격 건질 수 있어. 이걸 현대차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 업체에는 중고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NFT를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도요다가 NFT를 이용해서 중고차 가격을 올리겠다.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거기다가 뭐 이런 것도 됩니다. 유럽에서 물어봤더니 패션 제품 살 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응답자들의 70%가 저는 이 명품 패션 제품 만들 때 어떤 자연 친화적인 화학물질을 썼는지가 아주 걱정됩니다. 이런 응답을 했대요. 저 NFT에다가 어떤 가죽을 썼고 어떤 화학 처리 공정을 담았는지를 다 기록하는 거예요. 이걸 서버에 기록 안 하고 NFT에 기록하면 블록체인에 남기 때문에 사장이 지시를 해도 함부로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가 없죠. 와. 그래서 저기 신뢰성을 또 담보시키는 거예요. ESG 경영하고 또 맞물리는 거죠. 이력 추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 들어가는 거예요. 와. 요새 사실은 또 NFT가 메타버스하고 또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하죠. 뭐 메타버스가 뭔지를 제가 여기서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그건 뭐 여러 책에도 있고 제 책에서도 설명하고 있고 하니까. 그런데 과거에 아주 유명했던 우리 싸이월드 같은 옛날의 메타버스와 요새 잘 나가는 로블록스 같은 메타버스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네. 옛날에 싸이월드에서는 이용자가 컨슈머죠. 싸이월드란 회사가 만들어준 아이템을 구매하는. 무작정적으로 소비만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요새 잘 나가는 로블록스 같은 메타버스는 이용자가 프로슈머입니다. 유튜브랑 똑같죠. 네. 그래서 로블록스에서는 로블록스 스튜디오라는 게임 제작 도구를 제공해줘요. 그럼 컴퓨터를 잘 몰라도 그걸로 게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저렇게 게임 올리는 거예요. 저걸 클릭해서 게임을 하면 로블록스란 회사와 게임 만든 사람이 일정 비율로 나눠 갖는 거예요. 유튜브하고 수익 구조 똑같습니다. 그렇구나. 이미 로블록스에서 한 1년에 100만 달러씩 벌어들이는 24살짜리 청년이 생겼어요. 10억, 12억. 와. 근데 또 어떤 분들이 그 얘기 하세요. 저도요, 로블록스 해봤는데요. 그 게임 되게 구리던데요. 뭐 이런 거. 그런데 제가 우리는 유튜브를 못 알아봤지만 구글은 유튜브 영상이 구릴 때 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안 된다고 하는 사람 그렇죠. 많았어요. 그러니까 로블록스의 미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컨텐츠가 저런데 이 프로슈머 생태계라는 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 거기서 이게 어떤 삶의 공간이 되면서 퀄리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좋아지거든요. 거기에 집단지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그래서 요새 나오는 메타버스는 저 프로슈머라는 저걸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가상부동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야, 요새는 무슨 메타버스에서 땅을 사고 판대. 네. 폰지 사기라고 또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 샌드박스하고 디센트럴랜드가 선봉에 서 있죠. 네. 근데 가상부동산이 사실은 새로운 개념 아니에요. 가상부동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가상부동산. 그렇게요, 가상부동산. 마인크래프트. 아, 저 가상의 부동산이잖아요. 네. 그런데 마인크래프트에서는 그냥 건물을 올렸다가 부셨다가 올렸다 부셨다가 그냥 그 맛에 하는 거죠. 우리가 인터넷의 레고다. 그렇죠? 이 마인크래프트가 어느 정도 대단하냐면요. 저기 마쿠스 노치 페르손이라는 사람이 혼자 개발한 거예요. 아, 그래서 앱스토어에 올려서 저게 대박을 친 겁니다. 그런데 2019년에 이미 테트리스 판매량을 제쳤고요. 2020년 5월 기준으로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1억 2,600만 명이에요. 와. 이게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저 개념 아실 텐데 등록자 수가 아니고요. 매일매일 로그인하는 사람 수가 1억 2,600만 명이에요. 와. 저건 진짜 엄청난 수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신 샌드박스랑 디센트럴랜드를 만든 대표가 재미난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지금 모든 메타버스는 프로슈머 생태계를 통해서 수익 구조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어떤 유튜브처럼 그런 어떤 플랫폼 기업이 되려고 하는데 야, 마인크래프트는 지금 단순히 그냥 만들었다 부셨다 만들었다 부셨다 하는 걸로도 저 정도인데 저기에 암호화폐랑 NFT를 붙여서 개인 간 사고 팔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주면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완전 경제 오프라인 아, 경제를 그렇죠. 그냥 그렇죠. 글로 옮겨버리는 거네요. 그래서 가상부동산이 별게 아니고요. 마인크래프트에다가 암호화폐를 붙여서 프로슈머 생태계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 이렇게 멋진 거 만들고 다시 와. 무너뜨리지 말고 저게 정말 멋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러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입장료 받아. 아니면 건물에 기업들 광고 유치해주고 그거 수익료 받으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또는 저 드라마에 나온 한 장면을 그대로 만들어서 저 입장료 수익 받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프로슈머 생태계로 바꾼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세요. 아, 뭐 저렇게 조잡한 걸 보러 가요. 유튜브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일본의 손정희 회장은 저게 그렇게 단순히 무시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작년 11월 2021년 11월에 샌드박스라고 하는 가상부동산 회사에 네. 9,3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죠. 그렇구나. 와. 구글이 유튜브를 선택했듯이 4년 전에 선택했듯이. 지금 우리는 이제 그걸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NFT나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웹 3.0, 메타버스 이런 것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웹 3.0은 마케팅 용어야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우리가 웹 2.0을 선제적으로 대응 못해서 조금 손해본 게 너무 많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과거로 돌아가고 싶으면 유튜브 주식을 사고 싶잖아요. 그때 네이버 주식을 사고 싶잖아요. 그런 걸 웹 3.0 시대에는 반복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있어요. 그리고 이 각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15년의 주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그 주기가 가까우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까운 거예요? 지금 닷컴 버블 빠질 때 그때 지금 딱 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닷컴 버블 쫙 빠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살아남을 거 살아남아서 쭉 올라갔잖아요. 저는 지금의 어떤 거품이 빠지는 게 그 닷컴 버블의 회사가 죽을 회사 죽고 정비될 때 그때라고 생각해요. 카카오 네이버 이렇게 두 개 나오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뭐 암호화폐를 쓰는 인구 수를 비교해봐도 대략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오히려 조금 우리의 지식을 좀 재정비해서 줍줍할 때가 어디냐. 저는 그래야 될 때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참 딱 뭔가 기회인 것 같은데 또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이게 되게 교차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때 이제 이런 공부를 해서 이걸 단단하게 해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과 실행하지 못한 사람이 한 10년 후에 갈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그렇구나. 네.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저거는 뭐 마케팅 영화 이런 것도 볼 필요 없는 게요. 실제로
잭 돌시는 트위터 그만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또 이제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상화폐 쪽으로. 하겠다 했죠. 네. 근데 잭 돌시는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잭 돌시는 비트코인 추종자예요. 비트코인 엄청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잭 돌시가 하는 비판적인 얘기 중에는 사실은 이더리움을 대상으로 한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네, 이게 플랫폼 코인이나 NFT를 대상으로 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용어를 조금은 좀 차별화시켜서 이렇게 정제해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한 거지만 지금은 우리가 공부해야 될 시기다. 계속 그 말씀드리는 거고요. 와, 그렇구나. 제가 NFT 수업도 좀 많이 듣고 네. 공부도 나름 이제 어려운 용어라서 좀 어렵게 하긴 했는데 와, 오늘처럼 이렇게 개념이 이해가 잘 된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와,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이 이 영상을 또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5년 후, 10년 후에 진짜 인생 어떻게 보면 좀 역전의 그런 기회를 지금 이 순간 좀 맞이하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NFT 초보자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50. 이거는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그동안 계속 이쪽에서 활동을 누구보다도 활발히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뭐 CEO부터 네. 뭐 임원부터 일반 대중들까지. 거기서 가장 많이 받았던 그 질문들 위주로 정리를 해주신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부분에 뭐 제가 이 강의에서 얘기했듯이 뭐 암호화폐, 블록체인 이런 얘기부터 쭉 해서 NFT까지 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책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네. 그냥 이렇게 쭉 읽어갈 수 있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제 책 중에는 네. 처음 딱 봐서 그냥 끝까지 쭉 읽을 수 있는 책도 있고 이거는 2번 정도 봐야 되겠는데 이런 것도 있고 네. 또 어떤 거는 대학교에서 이제 교양 기초교양 정도로 써야 되는 그런 정도 수준의 책도 있어요. 근데 요새는 트렌디해지면서 이렇게 그냥 쭉 읽혀가는 책들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책도 사실은 그게 판매량은 사실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읽히는 책은 휘발성도 강해서 돌았으면 어떤 용어, 어떤 거였지?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많이 추천드리는 건 그런 그 어떤 교양 서적을 통해서 용어에 대한 낯설음을 없으십시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 2번 정도 읽어야 되는 그런 책을 사서 보시고 그 다음에 좀 생각하셔서 투자를 하십시오. 우리가 교양서 보고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딱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저는 아주 대중교양서를 한번 읽으신 분들이 이렇게 투자할 때 조금 참조하실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맞춰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교수님. 너무 이렇게 그 좋은 책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귀한 강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은 오늘 인터뷰는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괜찮으실까요? 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마지막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NFT 초보자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50에 김승주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